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가 진짜 시어머니야 뭐야. 내가 말했지. 우리 남편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때 온 계모라니까. 그렇게 내가 옷 사주고 비싼 밥 먹여주고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따박따박 애기 봐준 용돈 언제 줄 거냐고 따진다니까.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은 채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시어머니가 저러면 아들 키운 공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말지. 내가 자꾸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진짜 엄마라도 된 줄 아나 봐. 몇 번 좀 사근사근하게 굴고 애교 부리고 하면 조용히 애도 봐주고 할 줄 알았는데 가짜 시어머니면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에 김 씨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나한테 돈 좀 아껴 쓰래.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뭘 아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봤어? 뭘 해봤어? 애기 직접 낳아서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뭘 아냐고? 그거 내가 좀 달래겠다고 돈 쓰는 건데 보자 하니까 계속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해. 웃기지 않냐? 김 씨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대했던 며느리가 평소 본인을 가짜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이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금치 못했던 김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전화통화 다 했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니니? 며느리는 김 씨가 부르는 소리에 정말 어지간히 놀랐던지 거의 기겁하는 수준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듣자하니 그런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 말을 하면서도 김 씨는 몸이 무척 떨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그간 자신에게 살갑게 시엄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굴었던 며느리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고 너무 감사하다, 존경한다고 하더니 아들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자신에게 툭하면 아기를 맡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상황이 어려워 아기 봐준 용돈도 주기 어렵다더니 씀씀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한마디 했는데 며느리는 그 말에 앙심을 품었고 함께 지내던 김 씨를 돌연 집으로 가시라며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모로 기죽어 있던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집만 찾으러 잠깐 집에 들렸고 이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혜미 씨는 40대 나이 무렵에 재혼을 했습니다. 김 씨 본인은 초혼이었고 남편 박정철 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남편 박 씨는 이미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볍게 교제를 하다가 둘의 마음이 맞았고 얼마지 않아 남편 쪽에서는 재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친정어머니는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보통일 아니다. 네 할머니도 계부 자식들 돌보다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잖아.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김 씨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차분하고 다정한 성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남편은 김 씨가 재혼에 망설이는 마음을 눈치채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 말고 내 마음만 알아줘요. 하나도 급하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반응을 보자 더 신뢰감이 느껴진 김 씨는 친정어머니를 한참 설득했고 겨우 허락을 받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시커먼 인상에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간 된 아들과는 초반에 많이 어색했지만 곧 김 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들은 김 씨가 준비해둔 저녁상을 조용히 먹으며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저 계란말이 조금만 더 주세요. 저기 김치찌개도 한 그릇 덮어갈게요. 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엄마와 헤어졌고 그리고 새엄마인 김 씨가 들어온 게 아직 어색했는지 호칭을 전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해준 음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하지 않으면서도 차려준 식탁을 늘 깨끗이 다 먹고 비우고 함께하는 생활에 조용히 따르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셋이서 매우 무던하고 조용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는데
처음 결혼 생활을 해보는 김 씨에게 있어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까탈스러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재혼해서 들어온 새며느리가 엄마 없이 혼자 된 손주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맙다. 이 녀석이 정말 힘들게 태어난 케이스거든. 그러고 초등학교 가서 한창 엄마 사랑받을 나이에 지 엄마 아픈 모습만 보면서 우울해했지. 엄마 장례식 날 애가 얼마나 슬펐으면 울지도 못하고 있던 게 아직도 나는 가슴이 아파. 저 녀석 이전보다 얼굴이 조금은 밝아졌어. 그렇게 쭉 이어오면서 잘 살아오며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가고 입시를 치르고 군대까지 다녀오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김 씨의 남편이 지병을 얻고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 무렵 아들은 독립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시던 짐들도 다 정리했고, 저기, 어머니도 이제 조금 편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같이 있으면 챙겨주셔야 하고, 저도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봤거든요. 작은 원룸이지만 이쪽에서 지낼게요. 김 씨는 약간은 서운함을 느꼈지만 충분히 서로를 배려한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삶을 살아가던 중 2년쯤 지나 아들은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기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되시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조금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 씨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곧 약속을 잡았고 당일날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아주 밝고 다정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리고 직장에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바로 수줍은 표정으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빠로부터 말씀 많이 전해 들었어요. 오빠가 참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저한테 어머니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꼭 뵙고 싶었어요. 김 씨는 당황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 얘가 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가 도통 대화가 많지 않거든. 그런 속을 알 수가 없으니 원. 그래도 이렇게 들으니 기분이 좋네. 그러자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오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지금의 자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슬쩍 아들 쪽을 쳐다봤더니 아들은 다소 쑥스러웠던지 고개를 다른 쪽으로 얼른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를 대하는 김 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어릴 적 친정엄마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눈앞에 있는 이 아가씨를 더욱 아껴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친정엄마 없이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있는 애들이 늘 부러웠어요. 그런데 오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도 비슷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 어머니를 제 엄마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어머,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전혀 구김살 없이 밝아 보여서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네. 그런 거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네요. 저 많이 예뻐해주세요, 어머니. 저도 잘할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다른 며느리들처럼 저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이고, 그렇게 부른다는 말은 들었다만 엄마라는 소리는 내가 상우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말 맞다나 김 씨의 아들 상우 씨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늘 깍듯하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 예의 있게 행동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엄마라고 호칭을 하고 싶다고 하니 다소 당황스러우면서도 그게 무척 귀엽고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생전 얻어보지 못한 딸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했고 남편을 보내고 허전하던 찰나 새로운 환경이 생긴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김 씨의 오랜 고민이었던 본인이 실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몰랐던 관계이자 어찌 보면 꽤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이때만 해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후로 한창 결혼 준비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며느리가 다정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떠세요?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김 씨는 며느리의 제안에 잠시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혼자 지내는 게 나는 편하단다. 새 신혼집인데 너희끼리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니네 알아보는 집도 여기서 가까우니 자주 오고 가며 지내자. 며느리는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엄마랑 가까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 말이 김 씨에게는 무척 예쁘게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아들인 상호마저 장가를 가게 되니 여러모로 마음이 헛헛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주말마다 얼굴을 보고 식사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하며 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제 5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김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소식이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너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입덧이 좀 심하긴 한데 이상하게 임신인 거 알게 된 직후부터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며느리의 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인은 임신 출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간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신경 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자주 찾아갈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엄마가 해주시는 닭죽이랑 겉절이 김치랑 미나리전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엄마 시간 되실 때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하여 김 씨는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다 갖다 주었습니다. 우와, 진짜 울렁거리던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역시 엄마 음식들이 최고라니까요. 나 친구들한테도 우리 시엄마가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김 씨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이후로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김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를 도와주며 곁에서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아들이 출장으로 많이 바빴고 근처에 김 씨가 있는 것에 대해 아들 며느리 둘 다 고마워했습니다. 김 씨는 출산 과정까지 함께하며 마침내 손주가 태어나자 작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주구나. 정말 예쁘다. 얘, 너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날 김 씨는 며느리와 손주를 바라보며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여운 손주가 태어난 후 매번 눈에 밟히는 사랑스러운 아기 생각이 났던 김 씨는 자주 들려 산모와 아기를 돌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산후도우미를 쓰겠다며 김 씨를 배려하려 했지만 곧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오신 산후도우미 이모 진짜 엉망이에요. 집안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아기를 자꾸만 재우려고만 해서. 이러니 밤에는 애가 깨서 울고 저는 잠도 못 자고 낮에 오신 이모님은 멍하니 앉아서 아기 재우고 커피나 드시고 돈은 돈대로 나가네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니? 다른 도우미를 불러보면 어떨까? 지금 2번이나 바꿨는데도 상황이 비슷해요. 다른 업체도 알아볼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아기 봐주는 사람이 바뀌는 게 과연 좋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본인의 몸도 시원스레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 부부와 손주를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만 도와줄게. 우선은 3주 정도는 여기 와서 아기를 같이 봐줄 테니까 그동안 너도 몸을 좀 회복하고 아기 키울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 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최고예요. 엄마가 봐주신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김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 부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를 꽉 채워 돌봐주었고 그 사이 아기 육아 패턴도 잡히고 다소 안정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아들의 해외 출장 소식이 들려왔을 때 김 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장이라니? 얼마나 가는 거니? 이렇게 어린 아기와 아내를 두고 꼭 너를 보내야 한대? 아들도 마음이 불편한 듯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회사와 부딪히고 계속 의논을 했는데 그래서 타협하고 또 타협한 게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옆을 보니 며느리도 속상했던지 우울한 얼굴이었고 김 씨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 사람과 아기를 어머니께서 지금처럼 좀 더 케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달이 용돈도 드리고 신세지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도리를 다할게요. 어머니가 계셔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며느리랑 손주 돌보면서 지낼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마무리해. 그리고 무슨 용돈이야?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부모님께 얼마씩 드리더라고요. 이 사람 통해서 전달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출국날 아들은 김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내를 잘 부탁드릴게요. 여보, 나 없는 동안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내가 매일 연락할게.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며느리는 눈에 띄게 우울해졌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점점 더 심해졌고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산후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김 씨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옆에 있잖니. 힘들면 언제든 내게 말해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손주는 손을 많이 탔고 이상하게 이 시기에 자잘하게 열칠해도 많이 하고 힘든 상황들이 꽤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많이 지쳤던 건지 김 씨가 밤에 손주를 안고 자는데도 혼자 일어나서 울먹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손주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여 김 씨는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빠랑 통화도 잘 안 되고 아기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출장을 떠나버린 상황이 너무 미워요. 자꾸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떡하죠? 아기도 예뻐 보이지 않고요. 김 씨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같은 아파트에 아기를 키우는 할머니들이 몇 있었고 이런 사정을 물어보니 몇 가지 팁을 주었습니다. 그거 애기 낳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쪽 며느리는 신랑이 해외로 나갔다며. 그럼 더 심하겠지. 우리 딸은 결혼해서 사위랑 같이 해외에 나갔는데도 그러고도 힘들어서 혼자 애 데리고 한국 들어왔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손주 녀석 가탈스러운 거 이제 좀 좋아졌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밤새 울어대니 힘드네. 어쩔 수 없지. 그냥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많이 쐬라고 하고 기분 전환도 하라 그래. 그렇게 고민하는 김 씨에게 다른 할머니가 새삼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집 며느리는 참 복도 많다. 엄마 한다더니 진짜 이렇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신경 써주는 집이 어딨냐고. 별소리를 다 하네. 시어머니고 친정엄마고 그런 차이가 뭐가 있겠어. 어쩌면 내가 자식이 없어 봐서 더 그런 차이가 없는 걸지도 몰라. 그러면서 김 씨는 이후로 며느리를 몇 번이나 외출시켜줬고 덕분에 며느리는 밖에 나가 콧바람도 쐬고 친구들과 나가서 시간도 보내고 어느 정도는 마음을 환기시키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헌데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선의로 시작했던 배려였지만 이후로 며느리는 점점 김 씨에게 아기를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낮 없이 아기와 씨름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고 며느리가 외출하고 돌아온 뒤 김 씨의 고생에 대한 보답은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아기랑 외식하러 가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다녀온 건데 간만에 바람도 쐬고 커피도 마셔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고생 끝에 함께 외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했지만 정작 식사 자리에서는 김 씨가 제대로 음식을 먹을 틈도 없이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아, 애기 또 울어요. 기저귀도 금방 갈았는데 왜 이러지? 엄마, 얘 왜 우는 걸까요? 저기 가만히 있어봐라. 배가 고픈가 본데? 아까 분유 먹은 게 좀 부족했나 보다. 그렇게 정신없는 식사 후에도 며느리는 손주를 맡긴 채 계산을 했고 이후로도 마음을 써준다면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함께 아기 옷을 사러 가는 백화점에 가서는 김 씨에게도 옷을 한 벌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저랑 애기 거 잠바 하나씩 사면서 엄마 것도 이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김 씨는 고맙긴 했지만 대접이라기보다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을 사주는 일이야 고마웠지만 이날 정신없이 따라다니면서 며느리가 턱턱 지불하는 금액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의 잠바 하나를 사는데 30만 원씩 쓰고 김 씨가 입을 잠바도 60만 원이 넘는데 그걸 턱턱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더없이 불편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는 아들이 일본으로 장기 출장을 떠난 지 3달쯤 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에게 아이를 봐주는 보상으로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그 사이 김 씨와 장도 같이 보고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사주기는 했습니다. 이날처럼 나름의 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김 씨는 계속 마음이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고민하다가 나름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손주 봐주면서 얼마 받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상우한테 뭐 들은 거 없니? 그러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번에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들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락 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용돈을 바라고 손주를 보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긴 했지만 이쯤 되니 김 씨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잠시 쉬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낼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손주를 함께 봐달라고 했고 틈틈이 계속 아기를 맡기고 외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도 묘하게 신경이 쓰였던 것이 며느리의 씀씀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며느리가 아기와 함께 외식하자고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를 보던 김 씨는 한 끼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집 정말 비싸구나. 다른 데로 가면 어때?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돈이 아깝지 않다니까요. 한번 와보면 다들 반하더라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외식도 한두 번이지 아들도 출장 중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쓰는 걸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 장을 보러 가자면서 고급 식료품 매장으로 김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는 무시한 채 한가득 식료품을 담았고 금세 총액이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냉장고 속 음식들을 몇 차례 버렸는데 요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며느리를 보며 이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속상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우리 음식은 조금씩만 사고 다 먹고 나서 또 사면 되잖아. 이거 다 사면 다 못 먹고 버리게 되지 않겠니? 며느리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자꾸 먹고 싶은 게 바뀌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다 해먹을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김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며느리가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켜 김 씨와 함께 나누며 먹으려 하자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얘, 밤에 이거 배달까지 시키면 돈이 얼마야. 집에서 간단히 먹는 게 좋지 않겠니? 김 씨가 다시 한번 권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해요. 엄마도 그냥 같이 드세요. 저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 시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거듭되니 김 씨도 계속해서 며느리의 지갑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있기 답답하다면서 김 씨더러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니 며느리는 거기서도 어느 옷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기 실내복으로 옷을 턱턱 짚고 10만 원대의 가격에도 놀라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며느리를 데리고 매장 밖으로 나왔고 이때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 씀씀이가 조금 신경 쓰인다. 저번에 너도 상호 일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잖아. 달마다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비상금은 늘 비축하고 돈을 규모 있게 써야 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눈을 부라리더니 빽 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엄마, 저도 나름대로 절약하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도 못 사고 못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김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들 자신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반응을 겪어본 김 씨는 너무 무안했고 어색하게 웃으며 달랬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그냥 한 말이었어. 그러면서 얼른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며느리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듣고 흠칫 놀랬던 것은 그렇게 엄마 거리더니 돌연 호칭을 차갑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가족 문제니까 신경 끄셔도 돼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가시가 느껴졌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획 돌아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상처받은 얼굴로 잠시 멈췄지만 무안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돌연 방향을 바꾸어 김 씨의 집 부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 앞에 차를 세우더니 며느리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실 테니 그만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랑 애기 봐주시느라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앞으론 제가 알아서 애기 볼게요. 그만 들어가 보세요. 뭐? 아직 짐이랑 다 거기 있는데.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니? 그건 나중에 다시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있었고 김 씨는 차 안에 잠든 손주를 보며 황당한 상태로 내려야 했습니다. 얼른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으니 더 망설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 들어와서 그간 아들 집을 드나들며 아기 봐준답시고 정작 우리 집에선 횡하니 비워놨던 것이를 보며 여러모로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화를 내는 며느리의 모습이라니 아무리 산후 우울증이 있고 지금 감정 기복이 심하다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무척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몇 번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단답형의 문자만 돌아왔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보다가 답답해진 김 씨는 점점 며느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들과 상담해보고도 싶었지만 현재 해외에서 한창 바쁜 상태에 있는 아들에게 이런 걸로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아내와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맡겼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김 씨는 여기저기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던 손주가 생각났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의 대화가 뭐가 그렇게 거슬리고 쌓였던 건지 마치 벌을 주듯 그 집에서 자신을 내보냈고 연락도 받아주지 않고 손주와 만나게 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던 김 씨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잡다한 짐들 몇 가지는 있기에 그거라도 가질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 짐을 가지러 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옷들이랑 세면도구들, 짐들이 있어서 잠깐 들려야겠다. 낮에 3시쯤 들릴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로부터 답은 없었습니다. 확인을 못한 건지 일부러 무시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김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며느리는 누군가와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김 씨도 얹어놨던 통에 그냥 모르는 척 저쪽 방으로 건너가 본인 짐만 챙겨올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말은 도무지 김 씨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가 진짜 시어머니야 뭐야. 내가 말했지. 우리 남편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때 온 계모라니까. 그렇게 내가 옷 사주고 비싼 밥 먹여주고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따박따박 용돈 언제 줄 거냐고 따진다니까.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은 채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시어머니가 저러면 아들 키운 공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말지. 내가 자꾸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진짜 엄마라도 된 줄 아나 봐. 몇 번 좀 사근사근하게 굴고 애교 부리고 하면 조용히 해도 봐주고 할 줄 알았는데 가짜 시어머니면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에 김 씨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나한테 돈 좀 아껴 쓰래.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뭘 아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봤어? 뭘 해봤어? 애기 직접 낳아서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뭘 아냐고? 그거 내가 좀 달래겠다고 돈 쓰는 건데 보자 하니까 계속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해. 웃기지 않냐? 김 씨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대했던 며느리가 평소 본인을 가짜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이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금치 못했던 김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전화통화. 다 했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니니? 며느리는 김 씨가 부르는 소리에 정말 어지간히 놀랐던지 거의 기겁하는 수준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듣자하니 그런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 말을 하면서도 김 씨는 몸이 무척 떨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훑어보더니 이내 한숨을 푹 내쉬고 눈을 깜박거리면서 그러나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저기 어머니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건지. 그게 그냥 장난처럼 친구랑 한 말이고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기 오늘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김 씨는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지, 장난이라니. 그게 네 마음인 것 같구나. 계모에 가짜 시어머니라니. 이렇게 연달아 들어보니 참 놀랍다. 너 평소에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니? 며느리는 이때부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이라고? 너는 장난으로 네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네 친구한테 말하고 노는 거야? 나 여기 오늘 짐 가지러 왔다. 하도 네가 대꾸도 없기에 그냥 들어왔는데 이런 끔찍한 소리도 다 듣는구나. 어머니, 저기 짐 가지러 오신 거죠? 저기 짐 많으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김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곧장 방에 들어가서 착잡한 마음으로 짐들을 챙겼습니다. 그러고 나오자 며느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집안을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김 씨는 그냥 현관문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염치라도 있으면 쫓아와서 잡던지 아니면 이후로라도 사과하는 전화라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여전히 거리낄 없고 당당한 건지 이후로 김 씨에게 어떤 만회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김 씨는 이제 본인이야말로 우울감을 느껴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고 멍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새삼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 건지 그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새엄마로서의 삶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로 사랑스레 웃으며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엄마라고 부르던 며느리가 이제는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아들까지 이제는 거리감이 느껴졌고 아들을 장가보낸 요 몇 년간 본인이 느꼈던 즐거움들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다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으니 밥맛도 나지 않았고 손주 때문에 말을 트고 가까워졌던 이웃 할머니들을 만나기도 싫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간의 피로가 몰렸는지 대상포진까지 걸려 김 씨는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심히 큰 외로움과 허망함을 느낀 김 씨는 좀처럼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괴로운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에 받았는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일본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 중 예상보다 일찍 잠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으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곧 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양갱이랑 선물도 사왔어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상호야. 나는 지금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에 와 있어. 너 잠깐 들어왔나 보구나. 그럼 이쪽으로 와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계속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튼 볼 일 있으면 이쪽으로 들렸다 가거라. 김 씨는 아들이 그저 그렇게 알아들을 줄 알았지만 이날은 아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다시금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김 씨는 이때 한참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게
나도 이제 모르겠다. 니네 집에 있기가 내가 많이 불편해. 그래서 이리로 왔어. 그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다. 이 말을 끝내자마자 김 씨와 아들 사이에는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을 꼴깍 삼키는 것 같더니 말했습니다. 우선은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가서 전화 드릴게요. 몇 시간 후 아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잔뜩 긴장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 김 씨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역시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감지했던지 조용히 선물들을 올려둔 채 김 씨의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상호야. 오느라 고생 많았다. 저기, 나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해두는 게 낫겠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듣는 내내 시선을 고정한 채 어머니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용돈 얘기는 그래도 상호 너는 나에게 계속 줄 거라고 말을 했고 나도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던 거야. 한 달, 두 달이 가도 먼저 얘기가 없길래 처음엔 바빠서 깜빡한 줄 알았지. 이 부분에서 아들은 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그럼 요 얼마간 용돈을 못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듣자 하니 너도 해외에서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거야 문제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며느리와 많이 어색해졌어. 아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고 김 씨는 며느리와 백화점 앞에서 크게 말이 오갔던 것부터 얼마 전까지의 많은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얘기를 꺼내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아들이 어찌 반응할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털어놔야 화병이라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겨우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어머니, 그럴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언제건 편하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와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이 붉어졌고 갈수록 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쓸쓸함이 배어나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용기도 없어지더라고. 애기 보러 가겠다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게다가 계모라서 가짜 시어머니라서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니. 그냥 모든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고 힘들구나. 나부터도 얼마 가는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들 것 같다. 여기서 아들은 미간에 힘을 잔뜩 주었고 귀까지 벌개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 듣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아들은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뭔가 각오를 한 듯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니,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만 쉬세요. 그렇게 아들은 착잡한 얼굴로 나섰고 김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상황을 다 고하고 나니 마음이 속 시원해짐과 동시에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아들의 가정이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김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며 연거푸 말했고 김 씨가 생각해도 본인이 잘못이라 생각하기에는 여러모로 서럽고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성실하게 아들을 키워왔고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게 모르게 며느리에 밝고 다정해 보이는 성품에 이끌려 정을 줬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이용했던 것이고 뒤에서 험담을 했던 며느리가 나빴던 것이죠. 김 씨는 그나마 아들에게 사정을 다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간만에 잠을 좀 잘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아들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쉬고 계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기 계좌 하나 알려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 집에 돌아간 뒤로 며느리와 대판 크게 싸우면서 모든 걸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그따위로 한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좀 크게 싸웠어요. 이혼까지 얘기를 해둔 상태고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해요.
원래 내일 일본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에 말해서 시간을 좀 더 얻었네요. 얘, 이혼이라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를 모욕한 말들을 듣고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이랑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월 200씩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드리지 않았고 자기가 우울하다면서 흥청망청 써버린 게 맞더라고요. 뭐야? 세상에. 그렇게 돈을 써버렸던 거야, 그럼? 이제서야 김 씨는 조금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에게 가야 할 용돈을 본인이 써버리고 있었는데 씀씀이에 대해 갑자기 김 씨가 물어오고 용돈 관련해서 물어보니 슬슬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 돈을 주기가 싫고 계속 본인이 써야 하니 시덥잖은 핑계를 만들어 김 씨를 다시 집으로 보내버렸던 것이고요. 아들은 이 사정을 다 알고 뒤집었고 그간의 카드 내역과 모든 것들을 다 살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빽빽 소리를 지르기에 이런 상태로 돈도 못 맡기고 어머니에게 한 잘못까지 모든 부분에서 너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주 넋이 나갔더라고요.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전화가 가면 받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며느리는 김 씨에게 전화를 따로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손주는 아들 혼자 보고 있다고 하길래 김 씨는 아기를 이쪽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너도 힘들 거고 며느리도 그러고 홧김에 나가버렸으면 애기는 어떡한다니. 일단 임시로 내가 보고 있을 테니 이리로 보내줘라. 그리하여 손주는 김 씨 집으로 와서 다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심한 싸움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 혼자 자존심 싸움이었을 뿐 이것은 결국 며느리가 이틀도 안 되어 백기를 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아주 멀었고 아무리 못된 마음을 먹고 함부로 했다고 쳐도 당장 어린 아기를 두고 떨어져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그간 밀린 용돈 드리도록 500만 원의 금액을 제가 말했어요. 갖고 있는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뭘 팔아서든 당장 돈을 만들라고 말했고 이제 곧 이 사람이 입금할 거예요. 며느리는 어찌어찌 돈을 마련했던지 김 씨에게 연락 한 통 없이 김 씨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라고 했어요. 산후 우울증 와서 아기 키우는 거 힘들다고 징징거렸으니 그럼 아기는 어머니께 맡기고 나가서 일하고 너랑 나랑 합쳐서 돈을 드리자고 했어요. 싫으면 다 집어치우고 이혼해라. 너랑 못 산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정리될 줄 몰랐는데 의외로 아들은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아들이 길게 뭔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이 김 씨를 신경 써주고 있음을 느꼈고 김 씨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이후로 김 씨는 며느리와는 보지 않고 아침에 아들이 손주를 맡겨주면 돌봐주고 저녁에 다시 아들이 들러서 손주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쪽과만 얼굴을 보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사과의 자리를 만들고 자기도 찾아뵙고 싶다고 며느리가 뒤늦게 문자를 보내왔지만 김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틈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정과 노력을 우습게 봤던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은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만한 나이라면 그런 수고는 또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삶으로 김 씨는 충분히 행복하고 괜찮다고 여겼습니다.